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아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김용민 지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2019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줄이는 법 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절세 네 가지 기본 원칙과 그 다음에 자,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 부모에게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양도세를 줄이려면 취득가액을 높이라고 하네요. 취득가액이 뭔지 저도 잘 몰라서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된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가 많아지고 양도차익이 적을수록 양도세가 줄어든다. 양도가액이 동일한 경우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취득가액을 높여야 한다.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매매로 취득한 경우와 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첫 번째,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 첫째,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비교해 큰 것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한다. 취득한 지 오래된 부동산은 실거래 가격,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환산 취득가액이 더 크다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해 양도세를 절세한다. 여기서 환산 취득가액이란 환산가액을 사용한 취득가액을 말하며 양도가액 곱하기 취득시 기준시가 나누기 양도시 기준시가와 같이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두 번째,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양도한다. 물론 내년 기준시가가 상승한다는 전제다.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매년 5월 말에 고지되므로 양도일을 6월 이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가 낮아야 환산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일 조정이 가능하다면 양도 기준시가가 낮은 시점인 기준시가 고시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증여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문제는 증여나 상속의 경우 실제로 돈을 주고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취득한 금액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 그러나 과세미달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즉 상속 증여 시점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적혀 있네요. 증여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 상속을 받은 후 양도 계획에 있는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서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한다. 과세 대상의 경우에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하면 향후 양도세는 절감되나 증여 상속세가 증가하고, 그렇다고 조금만 올리면 증여 상속세는 절감되나 양도세는 증가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해 증여 상속세와 향후 양도세를 고려한 적정한 취득가액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둘째, 과세 미달인 부동산은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절세 네 가지 방법. 제가 여기서 밑으로 가면서 좀 자세하게 읽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사전 증여 플랜을 만들고 실행한다면 자녀에게는 조기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이다. 첫째,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네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려는 빠를수록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10년마다 그 정려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정려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 2019년에 했으면 2029년에 한 번 하고 2039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10년마다 주기로 나누어지더라고요. 10년 전에 그 정리했던 거는 다 없어지고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은 거더라고요. 자, 자녀에게 조기 정리하는 것은 자녀들의 재산 정식 기회를 앞당기고 10년에 한 번 주어지는 자녀 정려 재산 공제 혜택을 미리 여러 번 받으며 향후 총 상속 재산 가액을 감소시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혼하고 집장만 할 때 합법적인 정려를 해주면 향후 자금 출처 조사에도 대비하고 재산의 정식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자녀 정려 공제를 활용해서 자녀에게 정려세 없이 정려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녀 정려 공제는 10년에 5천만 원이므로 자녀에게 1회에 5천만 원씩 21년에 걸쳐 3회를 정려하면 1억 5천만 원을 정려세 없이 자녀에게 정려할 수 있다. 만일 자녀에게 1회에 1억 5천만 원씩 21년에 걸쳐 3회를 정려한다면 총 정려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 되고 정려세는 약 2,900만 원이다. 만일 4억 5천만 원을 1회에 정려하면 정려세는 약 6,800만 원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겠죠. 한꺼번에 정려하면 정려세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까요. 자, 둘째, 정려재산을 쪼개어 분산 정리하라 해놨네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분산 정려는. 하나는 정려가액을 낮춤으로 정려세율이 낮아져서 정려세를 줄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정려세 재산 공제를 여러 번 받아서 정려세를 줄이는 것이다. 정려재산 공제는 수정자를 기준으로 해당 공제금액을 10년에 한 번만 적용한다. 배우자 정려는 6억 원, 성인 자녀, 손자녀 정려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 간 정려는 1천만 원이다. 따라서 정려자는 최대한 정려재산을 쪼개어 여러 번 걸쳐 분산 정려함으로써 정려재산 세율을 낮추고 정려세를 절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셋째, 저평가된 재산, 수익성 재산을 정려한다. 정려 당시에 저평가된 재산을 정려하면 자녀의 정려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향후 정려 재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는 그 가치 상승분만큼 자녀의 합법적인 재산이 정식이 이루어지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또한 정려 당시 임대료 수입이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익적 재산을 정려하면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자녀가 향후 추가로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금보다 부동산을 정려하라고 하네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부동산을 정려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현금을 정려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으로 정려하는 것이 정려세 절세에 유리하다. 현금을 정려할 경우에는 정려세 재산 평가 금액이 시가의 100%이므로 상대적으로 정려세를 많이 내는 것이 된다. 반면에 부동산을 정려할 경우에는 정려재산 평가 금액은 시가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준시가는 보통 시중에서 60-70% 정도이므로 정려세는 시가의 60-70%에 해당하는 정려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부동산을 정려하는 것이 취득세를 감안하더라도 현금 정려보다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시가가 낮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을 정려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정려 공제 6억 원을 활용하라. 자, 우리나라 관습으로 볼 때는 배우자는 경제 공동체로서 부부의 재산은 공동소유라는 개념이 강하다. 실제로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남편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정려 재산 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제 금액 또한 다른 정려 공제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배우자 간 정려 재산 공제액은 6억 원이다. 부부 간의 최대 6억 원까지 정려할 경우 정려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배우자 정려 시 유의사항.
정려공제액 6억 원은 10년간 누적 공제 한도액입니다. 정려재산은 정려일 전 10년 이내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고, 정려재산 공제액은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정려를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 한도액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에게 정려할 때도 10년 누적 공제 한도액이고요. 여기 배우자 정려도 6억 원으로 10년 누적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배우자로부터 정려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정려세 과세 가액 누계 6억 원까지는 정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려세가 과세된다. 이때 배우자는 계부, 계모는 포함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한다라고 하네요. 자, 둘째, 배우자로부터 정려받은 재산은 5년 이후에 양도한다. 만일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배우자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즉 해당 연도 해당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정려한 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양도세가 증가하므로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배우자 정려공제를 활용한 절세의 비밀. 첫째, 배우자에게 6억 원 범위 내에서 주택의 지분을 정려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6억 원 초과 금액의 정려세 및 양도세 절세를 모두 고려해 정려가액을 판단한다. 둘째,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정려하고 3개월 내에 양도한다. 셋째, 배우자에게 금융자산을 정려한다. 이렇게 절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자,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정려한다. 부동산으로 정려한 것은 왜 유리한지 아까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 부모에게 결혼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합법적으로 정려를 할까?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속세 및 정려세법 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정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려받은 것으로 보아 정려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친족 등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정려받은 것으로 1,000만 원 이상이면 정려받은 것으로 본다. 1,000만 원 이하면 아까 제외한다고 했죠. 그리고 빌린 자에게 정려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정려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무이자 차입 시 무이자 차입 금액 곱하기 적정 이자율. 저리로 차입 시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자녀는 정려세 과세 대상이 될까? 먼저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한 5억 원의 연간 이자 금액을 계산하면 2,300만 원이다.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므로 정려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2,300만 원을 정려받은 것이고 자녀는 2,300만 원에 대한 정려세를 내야 한다. 법에서 대출 기한은 1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1년이 지나서도 원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1년 후 재대출이 된 것으로 보고 매년 정려세를 과세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 결혼 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봤습니다. 자, 자녀가 결혼 비용, 신혼집 전세 또는 그런 필요한 자금, 결혼 자금을 5억 원으로 가정할 때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정려받은 방법과 양가 부모님에게 무이자로 차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을 정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억 5천씩 각각 친가와 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께 총 3억 원을 무이자 차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3억 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려받으면 물론 정려세는 내야 되겠죠. 자, 친가 부모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1억 5천만 원을 정려받고 1억 5천만 원은 절세에 가장 유리한 기본 정려 금액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정려 시 자녀 공제는 5천만 원이고 가셔표준 1억 원 이하는 정려세율이 10%이므로 정려세는 970만 원이다. 그렇게 해서 세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970만 원을 내고 또 1억 5천만 원에 대한 970만 원을 똑같이 내고 그렇게 하는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양가 부모에게 3억 원을 무이자 차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자, 친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입한다. 처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입한다. 세법상 2억 원은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한 금액이다. 즉 용금 상한 시까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및 통장 등에 의해 자금 거래가 입증되어야 차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이자 차입이 가능한 한도액은 2억 1,7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자녀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나 차입 원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증여받는다.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증여 시 손자녀 증여 공제 5천만 원을 공제받는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 성년자는 5천만 원이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죠. 앞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방법과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 두 가지 방법 안에 합법적인 결혼자금 마련 방법들이 다 들어있다. 따라서 예비부부의 상황에 맞게 두 방법을 조합해서 추진한다면 합법적으로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부부 간에도 자금 이체는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안 살림을 아내가 하는 경우 대부분 남편의 월급을 아내가 관리할 수 있죠. 만일 남편의 월급을 아내의 명의로 계좌 이체 받는 경우에 아내 계좌로 입금된 남편의 급여는 아내의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관청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10년간 누계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특히 남편이 사업자인 경우에 급여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 현실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요원 효력과 뭐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법률상 요원의 효력은 자필 정서에 의한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음에 의한 것, 공정 정서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비밀 정서에 의한 요원, 구수 정서에 의한 요원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네요. 자, 오늘은 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나겠습니다.